사람지 해노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더니 조금 친해지고 나니까 갑자기 말을 놓는 사람. 처음엔 실례지만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야라고 부르는 사람. 처음엔 약속 시간 칼같이 지키더니 이제는 1시간씩 늦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편해지는 순간 드러난다. 친밀함은 관계를 가깝게 만들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편해지는 순간 예의를 잃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비밀을 나눈 뒤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례해질까요? 왜 속마음을 보인 순간 상대는 나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할까요? 오늘은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관찰한 사람의 본성을 통해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인간관계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1장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그 한마디 했을 뿐인데 나를 무시합니다. 5월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옆 평상의 같은 동에 사는 김 여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날따라 김 여사님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요즘 날씨 참 좋네요. 그러게요. 상추가 이렇게 잘 자라는 걸 보니 우리는 한동안 채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김 여사님이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요즘 애를 맡기고 출근한다고 바빠서 말이에요. 아이고 그러시겠네요. 제가 봐줘야 하는데 무릎이 안 좋아서 힘들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 여사님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며느리가 애 봐달라고 하는데 제가 좀 피하게 돼요. 나도 내 삶이 있잖아요. 이제는. 나는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은 김 여사님이 눈을 반짝이며 나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도 자꾸 애 봐달라고 하는데요. 어머 그래요? 저도 이제 제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한테 그 말을 못하겠어요. 김 여사님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우리 삶이 있는데 말이죠. 나는 그제야 속이 후련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김 여사님한테만 말하는 건데.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니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단지에 사는 박 여사님을 마트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머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요? 잘 지냈어요? 박 여사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언니 며느리가 애 봐달라고 해서 피곤하시다면서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김 여사님한테 들었어요.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다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힘들다고 했을 뿐인데 말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이해해요. 며느리 보기 힘들죠. 박 여사님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단지 앞 벤치에서 김 여사님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어머 언니 안녕하세요. 김 여사님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더 친근한데 동시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도 애 봐달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그냥 가끔요. 김 여사님은 마치 우리가 같은 편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언니도 참 힘드시겠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 여사님을 볼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텃밭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분은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상관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심리학자 어윈 엘트먼과 달마스 테일러는 1973년 심리학자 어윈 엘트먼과 달마스 테일러는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찰한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친밀감이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너무 빨리 깊은 이야기를 꺼내면 오히려 이상해졌습니다. 상대가 그 이야기를 존중하지 않을 때는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친밀함이 자동으로 존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친밀함은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중은 그 거리 안에서도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가까워졌으니 이제 편하게 대해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편함과 무례는 다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을 관찰하며 이 차이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처음 만날 때는 조심스럽게 행동하다가 조금 친해지면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약점이나 어려움을 알게 된 후부터는 그 정보를 은연중에 권력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함부로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너에게만 말하는 거야 라고 한 뒤 속마음을 털어놓은 상대를 만날 때마다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건 내가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 느낌은 관계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받았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상대가 그 마음을 존중할 줄 몰랐던 것뿐입니다. 이장 사람은 속마음을 아는 순간 관계에서 위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같이 수업을 듣는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업 끝나고 가끔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복지관 1층 카페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그러게요. 아침 저녁으로 춥더라고요. 그때 나도 모르게 무릎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선생님이 눈치챘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세요? 아, 네, 요즘 좀 그래요.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네, 다녀왔는데 나이 들면 다 그렇대요. 이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허리가 안 좋아서 고생했거든요. 우리는 잠시 건강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은요.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정년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자꾸 제가 하는 일에 간섭을 해요. 이 선생님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어디 가려고 하면 어디 가냐고 묻고, 집에서 뭐 하면 왜 그렇게 하냐고 하고, 나는 한참을 말했습니다. 요즘 남편 때문에 숨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은데 남편이 계속 집에 있어서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속이 좀 후련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이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남편분은 요즘 어떠세요? 아, 그냥 비슷해요.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시겠어요. 이 선생님의 말투가 지난주와 달랐습니다. 뭔가 더 친근한데 동시에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취미생활 같은 거 시키셔야 해요. 네. 남편분을 밖으로 내보내야죠. 이 선생님이 조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 남편도 그랬는데 등산 동호회 보내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선생님도 그렇게 해보세요. 나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업 시작 전에 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남편분 취미 찾아드렸어요? 아, 아직요. 빨리 하셔야 해요. 계속 집에만 있으면 더 심해져요. 이 선생님은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제 친구는 너무 늦게 시작해서 이혼까지 생각했대요. 선생님도 조심하셔야 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선생님은 나와 마주치면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분이랑 대화 좀 하세요. 너무 참기만 하면 병 돼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들으세요. 이 선생님은 내가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계속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요즘 안 좋아 보여요. 제가 보니까요,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집에서 계속 참고만 계시니까 그렇죠? 이 선생님은 마치 나를 다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너무 착해요. 그래서 손해보는 거예요. 나는 점점 이 선생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먼저 나갔습니다. 카페에 가자는 말에 핑계를 대고 거절했습니다. 1972년 심리학자 데이비드 키프니스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대방의 고민을 듣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민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우월감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상대방의 약점을 알게 되었을 때 이런 현상이 더 심했습니다. 고민을 들은 후 사람들은 조언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평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본인은 그냥 도와주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위에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상대방의 속사정을 안다는 것 자체가 권력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은 상대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 자신이 관계에서 위에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의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착각이 말투를 바꾸고 태도를 바꿉니다. 조언이 늘어나고 평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존중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정약용은 흠음신서에서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쉽게 왜곡되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관점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는지를 관찰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약한 본성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속마음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그것을 존중으로 받아들일지 우위로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장물에는 천성이 아니라 허용에서 자랍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2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그 중에 정미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는데
졸업 후에는 연락이 끊겼다가 5년 전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정민은 늘 밝고 예의 바른 친구였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야. 우리는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정미가 말했습니다. 야, 나 차 없어서 그러는데 집까지 태워줄 수 있어? 그래, 타.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가는데 정미가 말했습니다. 너랑 있으면 진짜 편해. 뭐가? 그냥 편하다. 나는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미는 모임 때마다 차를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야, 미안한데 오늘도 태워줄 수 있지? 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지나니까 정미의 말투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야, 오늘 나 좀 태워줘.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명령조였습니다. 나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며 웃고 넘어갔습니다. 다음 모임 때도 정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오늘 어디서 만나? 응전에 가던 식당. 이번에도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친구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미의 태도가 점점 달라졌습니다. 모임 시간에 늦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 정도였습니다. 미안 길이 막혀서 나는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다음 모임 때는 30분을 늦었습니다. 미안, 집에서 좀 늦게 나왔어. 이번에도 미안하다는 말은 했습니다. 나는 또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모임 때는 1시간이나 늦었습니다. 우리는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미가 도착했을 때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앉았습니다. 야, 주문했어? 나 진짜 배고파.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정미야, 너 너무 늦었어. 아, 미안해. 집에서 드라마 보다가 늦었어. 정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계속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정미는 더 늦어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정미가 또 말했습니다. 야, 오늘도 태워줘. 오늘은 미안한데 다른 데 들러야 해서. 에이, 조금만 돌아가면 되잖아. 정미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야, 진짜 그러기야? 정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는 1969년에 깨진 유리창 이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같은 조건의 2대의 자동차를 서로 다른 동네에 방치했습니다. 한 대는 보닛을 열어두었고 한 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닛을 열어둔 차는 몇 시간 만에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부품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엔 타이어가 없어졌습니다. 결국엔 차 전체가 박살났습니다. 반면 멀쩡하게 둔 차는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닛이 열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아, 이 차는 망가져도 되는 차구나. 한 사람이 부품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그걸 본 다른 사람도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심해진 겁니다. 작은 무질서를 허용하면 큰 무질서가 찾아온다는 걸 증명한 실험이었습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허용한 작은 무례가 점점 커집니다. 반말 한 번을 넘어가면 다음엔 더 큰 무례가 찾아옵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호를 주면 다음엔 더 심하게 늦습니다. 그렇게 선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정약용은 예와 기강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것은 형식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틀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물해를 방치하면 결국 큰 물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했습니다. 친밀함과 물해를 혼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까워졌다고 해서 예의를 잃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을 지킨다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처음 작은 물해가 보일 때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웃으며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상대도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장 비밀을 나눈 뒤 관계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신뢰가 아니라 물해가 시작되는 순간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한국 무용 강습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송 선생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나보다 2~3살 어려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업 시간에 자주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오늘 동작이 어려웠어요. 그러게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재미있어요. 내 운동도 되고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몇 달을 함께 수업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송 선생이 커피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문화센터 앞 카페에 앉았습니다. 요즘 무용 말고 다른 것도 배우고 싶은데 돈이 들어서요. 송 선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퇴직 후 남편이 집에만 있어서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용돈이 줄어서 눈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다 송 선생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남편분은 뭐 하세요? 아, 우리 남편도 작년에 퇴직했어요. 어머, 그러세요? 송 선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뭐 그럭저럭요. 사실 우리 집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퇴직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송 선생이 계속 물었습니다. 퇴직금 많이 받으셨어요? 그냥 보통이요. 그래도 여유 있으시겠네요. 이렇게 무용도 배우시고. 나는 뭔가 불편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아끼면서 다녀요. 요즘 물가가 비싸서 저는 가끔 저축한 거 깨쓰기도 해요. 나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여유가 없어요. 남편 퇴직금으로 근근히 사는 거죠. 송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다 비슷하네요. 우리는 그날 서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송 선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점심 드셨어요? 아니요. 수업 끝나고 먹으려고요. 저도 그런데 그럼 같이 먹을래요? 우리는 수업이 끝나고 문화센터 근처 국밥집에 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던 송 선생이 말했습니다. 여기 10,000원짜리 국밥 먹어요. 선생님도 그거 드세요. 비싼 거 먹으면 부담되시잖아요.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비싼 음식을 먹자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송 선생이 말했습니다. 우리 형편의 2,000원 차이가 크죠? 저도 남편 퇴직하고 나서 외식 거의 안 해요. 송 선생은 자꾸 우리를 같은 처지로 묶었습니다. 그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또 그랬습니다. 선생님, 오늘 옷 새로 샀어요? 아니요. 작년에 산 거예요. 다행이다. 우리 형편에 옷 사는 것도 부담이잖아요. 송 선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를 자기보다 아래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또 며칠 후였습니다. 문화센터 복도에서 송 선생과 다른 수강생을 만났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큰일이에요. 다른 수강생이 말했습니다. 송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서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죠, 선생님? 나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송 선생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나를 동정하는 것처럼 대했습니다. 아니, 동정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나는 점점 송 선생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빨리 나왔습니다. 같이 밥 먹자는 말에 핑계를 댔습니다. 18세기 프랑스 사상가 장 자크 루소는 에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더 이상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 약점을 아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위에 서게 된다. 이 사상가는 사람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상대방의 속사정을 알게 되면 그게 자동으로 권력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상한 일입니다. 존중이라는 건 원래 정보량과 상관없는 건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대를 더 많이 알수록 오히려 그 사람을 덜 존중하게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실제로는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대의 약점을 알고 나면 그 사람이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례가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 동안 이런 관계의 변화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처음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가 그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의 처지가 알려지면서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몰락한 양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면 끝까지 예를 지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약용의 처지를 알면서도 여전히 그를 존중했습니다. 정약용은 그 차이를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비밀을 나누는 것과 신뢰는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밀은 정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신뢰는 그 정보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받았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그 마음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오장 정약용은 왜 속마음을 쉽게 꺼내지 않았을까? 우리 아파트 5층에 박 선생이라는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박 선생은 항상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단지 앞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도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나란히 걷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박 선생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산책하기 딱 좋아요. 자주 산책 나오세요? 요즘 건강 때문에 걷고 있어요.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매일 걷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프냐거나 병원은 다니냐거나 그런 질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 정원에서 마주치면 함께 걸었습니다. 박 선생은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몇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사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날씨 이야기, 단지 이야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자녀분들이 자주 오세요? 박 선생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끔 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복도에서 박 선생의 아들로 보이는 사람을 봤습니다. 젊은 남자가 박 선생 집 앞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음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박 선생은 아들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인사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원에서 박 선생을 만났습니다. 아드님 다녀가셨어요? 네, 잠깐 들렀다 갔습니다. 좋으시겠어요? 박 선생이 잠시 웃었습니다. 다들 바쁘니까요. 그리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 따뜻하네요. 박 선생은 자식 이야기를 더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현관에서 다른 이웃과 마주쳤습니다. 5층 박 선생님 아세요? 그 이웃이 물었습니다. 네, 알죠. 그분 진짜 대단한 분이시래요. 옛날에 대학 교수셨대요. 제 친구가 우연히 알게 됐대요. 나는 놀랐습니다. 박 선생이 교수였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니요, 절대 안 하세요. 근데 제 친구가 우연히 알게 된 거래요. 며칠 후 정원에서 박 선생을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함께 걸었습니다. 선생님 교수하셨다면서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 그게 알려졌군요. 제가 괜히 여쭤봐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그냥 옛날 일이라서요. 박 선생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런 것도 다 지나간 일이죠. 박 선생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박 선생이 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경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오히려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는 한 심리학자가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래가는 관계는 빨리 친해진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를 존중한 관계였습니다. 특히 어른들 사이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사람들이 나중에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너무 빨리 가까워지려고 한 사람들은 오히려 불안정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활짝 여는 것보다 거리를 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친밀함은 천천히 쌓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례함은 한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리를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사람을 대할 때의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처음 만난 사람의 말과 행동을 오래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성급하게 친밀감을 형성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특히 상대가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마음을 여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거리를 줄 필요도 없고 같은 속도로 가까워질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거리를 유지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6장 정약용은 왜 가까워질수록 말을 줄였을까?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시댁 제사가 있어서 시골 큰 집에 갔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는 시동생들과 조카들이 앉았습니다. 큰아주버님이 상석에 앉으셨습니다. 75세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다들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시동생들은 자식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큰애가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 둘째는 결혼 준비 중이야. 조카들은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느라 바빠 죽겠어요. 저는 이직 준비 중이에요. 큰아주버님은 조용히 식사만 하셨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실 뿐이었습니다. 막내 시동생이 큰형님께 물었습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지내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큰아주버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으셨습니다. 조카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그래, 잘 됐구나. 축의금 많이 주셔야 해요. 조카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큰아주버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래, 챙겨줄게. 그리고 다시 조용해지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거실로 옮겨 앉았습니다. 시동생들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큰일이야. 우리 애가 집 사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나온대. 정부가 정책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서민들만 힘들어. 큰아주버님은 여전히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때 둘째 시동생이 큰형님께 물었습니다. 형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나는 잘 모르겠어. 형님은 옛날에 부동산 일 하셨잖아요. 그건 옛날 일이고. 큰아주버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카가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집 사는 게 맞아요? 내가 형편되면 사고 안 되면 기다려. 그게 무슨 답이에요? 조카가 웃었습니다. 큰아주버님도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조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큰아주버님이 현관까지 나오셨습니다. 다들 조심해서 가. 네, 형님도 건강하세요. 그래, 우리는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큰형님이 참 과묵하시지. 응, 옛날에는 안 그러셨는데 나이 드시면서 말이 없어지신 것 같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큰아주버님이 조카 결혼 축의금을 100만 원이나 주셨대. 어머, 그렇게 많이요? 그래, 다들 깜짝 놀랐어. 말씀은 없으시면서 마음은 쓰시는구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큰애가 원래 그래. 말은 없어도 챙길 건 다 챙겨. 나는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큰아주버님이 왜 말이 적은지 말입니다. 조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필요한 말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명절에 다시 만났습니다. 식사 후 큰아주버님과 둘이 앉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말씀이 없으셔서 걱정했어요. 큰아주버님이 웃으셨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할 말이 없어. 그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쓸데없는 말하면 피곤해. 젊은 사람들 사는 거 지켜보는 게 좋아. 큰아주버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 많이 하면 잔소리 되고 간섭돼. 그냥 필요할 때만 말하는 게 좋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고대 사상가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많은 말은 관계를 해치고 침묵은 관계를 지킨다. 노자는 말을 절제하는 것이 지혜의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이 많다고 친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는 사람이 더 깊은 신뢰를 줍니다. 말이 적으면 상대방은 그 사람의 말을 더 신중하게 듣습니다. 반대로 말이 많으면 그중 어떤 말이 진심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절제는 냉정함이 아니라 존중의 방식입니다. 정약용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줄였습니다. 그것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말이 관계를 해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언이라는 이름의 간섭이 얼마나 쉽게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지를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듣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7장 모두에게 같은 깊이를 주지 않았던 사람. 2년 전 봄이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 모였습니다. 봉사팀장은 최 선생이라는 분이었습니다. 65세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최 선생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팀원은 모두 8명이었습니다. 최 선생은 우리에게 배달 구역을 나눠주었습니다. 이 구역은 김 선생님, 박 선생님 함께 다니시고요. 이쪽은 이 선생님, 정 선생님이 가시면 됩니다. 모든 팀원에게 정중했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최 선생이 말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셨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최 선생은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봉사 끝나고 차 한잔 하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팀원들끼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 선생님이 좀 차갑지 않아요? 그러게요. 거리감이 느껴져요. 우리한테만 그런 건가?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와 친해지려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였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구청 앞에서 최 선생을 우연히 봤습니다. 낯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최 선생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그럼 외롭지 혼자 사는데. 제가 자주 들를게요. 최 선생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우리 팀원들에게 보이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또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봉사가 일찍 끝났습니다. 최 선생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났네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때 한 팀원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점심이나 같이 해요. 죄송한데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최 선생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팀원들이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연히 봤습니다. 최 선생이 복지관 쪽으로 가시는 모습을 말입니다. 궁금해서 뒤따라갔습니다. 복지관 안에 최 선생이 계셨습니다. 몇몇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어르신들 식사하셨어요? 응, 먹었어. 많이 드셨어요? 조금 먹었지. 최 선생은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손을 잡아드리기도 하고 등을 토닥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팀원들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최 선생이 차가운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깊이를 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봉사 팀원들과는 업무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며칠 후 봉사 시간에 최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복지관에서도 봉사하세요? 최 선생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보셨어요? 네, 어르신들이랑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오래 다닌 곳이라서요. 팀원들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하시네요. 최 선생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다 말하면 피곤해요.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팀원들은 좋은 분들이에요. 하지만 제가 모두와 가까워질 순 없어요. 최 선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지관 어르신들은 제가 꼭 챙겨야 하는 분들이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최 선생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차갑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경계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지 않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명한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자 로빈 던바는 1990년대 사람이 관계를 몇 명이나 유지할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알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약 15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5명에서 15명밖에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과 똑같이 깊은 관계를 맺는 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나눠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 먼 사람, 구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깊이를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어떤 사람과는 가벼운 인사만 나눠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고 각자의 거리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관계에 맞는 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깊은 신뢰를 주되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 사람에게는 예의를 잃지 않되 불필요하게 가까워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구분이 명확할 때 모든 관계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성숙한 관계는 모두에게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맞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상대도 지키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깊이를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팔짱 끝까지 편해지지 않은 사람이 결국 오래 남았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막내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였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윤 여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윤 여사님이 인사를 했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려요.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학부모 모임이 있을 때마다 마주쳤습니다. 가끔 단지 안에서도 만났습니다. 윤 여사님은 항상 정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학부모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윤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집이 같은 방향이니 같이 가실래요? 네, 좋아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님은 여전히 존댓말을 썼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아이들 공부는 잘하고 있어요? 뭐 그럭저럭요. 윤 여사님은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 나눴습니다.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학부모 모임은 끝났지만 우리는 가끔 만났습니다. 어느 날 윤 여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네, 좋아요.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윤 여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 그러셨어요?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좀 괜찮아요. 윤 여사님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게 됐네요. 네, 하지만 괜찮아요. 아이들이 가끔 오니까요. 윤 여사님은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 더 자주 만났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님은 여전히 존댓말을 썼습니다. 여전히 선을 지켰습니다.
과하게 편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내 남편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집에서 남편과 둘이 사는 것이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때로는 답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윤 여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시간 되세요? 네, 괜찮아요. 우리는 만나서 차를 마셨습니다. 나는 윤 여사님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남편이 집에만 있으니까 좀 답답해요. 윤 여사님이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 정년하고 나서. 그러셨어요? 네, 처음엔 적응이 안 됐어요. 윤 여사님이 자기 경험을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조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같은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나는 그게 좋았습니다. 간섭받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평가받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냥 편안했습니다. 지난해였습니다. 내가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윤 여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수술 잘 되셨어요? 네, 다행히 잘 됐어요. 많이 아프셨겠어요. 윤 여사님이 과일을 두고 갔습니다. 빨리 회복하세요. 고마워요. 윤 여사님은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다녀갔습니다. 퇴원하고 며칠 후 윤 여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많이 나아지셨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천천히 회복하세요. 고마워요. 윤 여사님은 매일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를 물었습니다. 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요즘도 우리는 한 달에 한두 번 만납니다. 벌써 20년이 넘는 인연입니다. 그런데 윤 여사님은 여전히 존댓말을 씁니다. 여전히 선을 지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과하게 친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직합니다.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진짜 오래가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다른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말입니다. 처음엔 친하게 지냈습니다. 반말도 하고 자주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떤 친구는 너무 편해지더니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자주 어겼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연락을 안 받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간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고민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부담스러워서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님은 달랐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같은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가까워졌지만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관계를 지켜준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40년간 부부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는 오래 함께 사는 부부들을 살펴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이가 좋다고 해서 마음을 많이 표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늘 예의 있게 대하는 부부가 관계를 가장 오래 지켰다는 점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익숙해졌어도 존중을 놓지 않는 부부는 시간이 지나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편해졌다는 이유로 말이 거칠어지고 대충 대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관계는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편안함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편안함이 무례로 이어지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오래가는 관계는 끝까지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가까워졌다고 해서 예의를 잃지 않는 관계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상대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정약용이 곁에 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약용이 힘들 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몰락했다고 해서 예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정약용은 그런 사람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평생 이어갔습니다. 반대로 정약용의 처지가 어려워지자 태도가 달라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나를 존중하는 사람인가? 편해졌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인가? 내 약점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진짜 오래갈 사람입니다. 끝까지 편해지지 않은 사람이 결국 오래 남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밀을 나눈 뒤 관계가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친밀함과 존중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가까워졌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깊이를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마음을 닫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속마음을 보일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과 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고 각자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관계를 오래 지키는 방법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자에게 맞는 거리를 유지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지혜였습니다. 여러분도 괜찮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음을 여는 것도 괜찮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깊이를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의 관계가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람지혜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